맞습니다. 22년 저기 계리사 시험이 이제 8주 남았는데 아마 시간이 빠듯하게 남아서 여러분들 그동안 준비를 잘 해 오셨을 것 같고 저희가 그 7주 동안의 강의를 할 건데요. 시험은 이제 7월 30일 날 하죠. 8주 남았는데 지금 여러분들께 준비해왔던 과정들이 이제 마무리해야 될 시기인데 이 계리 리스크는 다른 과목 대비로 해서 차이가 좀 많이 나죠, 그죠? 그래서 이 이제 아마 저희 계리사 시험을 준비를 할 때 주로 수학이나 통계를 전공하시는 분들이 많이 이제 응시를 하는 과목 중에서 다른 부분들 특히 보험수리나 뭐 연금수리는 계산하는 문제들이 많아서 수학이나 통계를 전공하시는 분들이 유리한 시험이긴 한데 계리 리스크 관리는 좀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계리 리스크 관리는 아마 수학이나 통계나 이렇게 좀 자연 계열이나 공대 계열에 공부를 하신 분들은 쓰는 연습을 많이 하셔가지고 작문 실력을 좀 늘리셔야 되고, 그래서 이제 조금 다른 과목에 비해서는 쓰는 연습을 좀 많이 필요로 하는 과목이라서 좀 공부하는 방법을 먼저 여러분들에게 좀 시험 준비를 마무리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지 먼저 안내를 해드리고, 그리고 오늘 이제 4시간은 올해 여러분들 계리사 시험 중에 계리 리스크 관리가 큰 변화가 이제 있는 시기예요. 아마 세븐틴과 킥스가 규정이 이제 거의 안은 다 마련이 되었고 업계에 다 배포도 되어서 지금 검증 단계, 확인 단계에 있는데 조만간에 아마 모든 규정이 다 반영이 되어서 내년부터 시행을 앞두고 있어요. 그래서 올해 시험이 제가 볼 때는 세븐틴과 킥스가 어느 정도 문제가 출제될지가 좀 가늠하기가 힘든데 그 부분이 가장 여러분들 계리 리스크 관리 중에 시험이 크게 변화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여러분들이 공부해왔던 선배들이 공부했던 방식으로는 공부하시면 안 됩니다. 세븐틴과 킥스에 대한 내용을 명확하게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되고, 이제 아마 올해 처음으로 아마 시험 치시는 분들은 그 부분에서 시간적으로 아마 여유가 어느 정도 되실지 모르겠지만 두 번째로 준비하시는 분들은 세븐틴하고 킥스 관련된 내용들을 집중적으로 공부를 좀 해주시기 바라고, 오늘 주된 내용 강의도 세븐틴하고 킥스 관련된 내용들이 추가될 거고, 다음 주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핵심 정리를 해줘야 될 내용은 기존에 이제 출제가 많이 되었던 여러 가지 내용들 중에서 재보험, 효용함수, 그다음에 상품적 관련된 거, 그다음 시사성 있는 문제들, 그런 문제들이 주로 이제 제가 다음 주에는 말씀을 좀 드릴 거고, 아마 올해 들어가지고 아마 여러분들 신문에 보면 가장 보험 쪽에 많이 나오는 뉴스들이 이제 금리 인상과 관련된 부분이죠. 이제 금리 인상과 관련해 가지고 이제 어떤 변화가 있고 그런 변화가 왜 일어나는지 원인을 계리적 관점에서 여러분들 볼 줄 알아야 되고, 그거를 보험사하고 소비자하고 미치는 영향 이런 쪽을 해서 정리를 쭉 한번 하셔야 돼요. 그죠? 자, 그래서 이제 먼저 한번 그 시험 준비를 어떻게 하셔야 될지를 조금 말씀을 좀 드리면, 올해 여기서 제가 아마 앞에 수험 그 강의 계획서라든가 수험 안내서에도 나와 있는데, 여기 보면 이제 작년하고 다르게 제가 세븐틴과 킥스 쪽 관련된 내용들, 특히 이번에 저 내용들이 핫 이슈입니다. 금리 인상 때문에. 그럼 금리 인상이 되면 보험사 입장에서는 답을 어떻게 적어야 될지 한번 생각해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생각 한번 해보셨어요? 준비하시면서? 시험에 뉴스에 많이 나오니까 아마 좀 고민을 좀 해보셨을 것 같고, 그게 이제 단기적으로 보면 악재고 장기적으로 보면 이제 보험사에서 아주 미치는 영향이 아주 긍정적인 겁니다. 장기적으로는 좋은데 단기적으로는 악재다. 요거를 이제 왜 그런지를 아셔야 되거든요. 이제 그런 관점에서 이제 킥스하고 세븐틴이 도입되는 의의도 상당히 크다고 볼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현재 하고 있는 원가 평가 방식에서는 금리가 오르고 내림에 따라 가지고 변화량이 크게 나타나는, 본질을 바뀐 게 없는데 금리 쪽 관련해 가지고 시중금리가 오르고 내림에 따라 가지고 차이가 크게 나타나는 부분들은 문제가 있다라고 좀 보여지는데, 그러면 세븐틴과 킥스에서는 그런 문제들이 그러면 완화되든가 없어지든가 이렇게 될 것 같은데,
과연 어떤 원리에서 그렇게 되는지를 살펴봐야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이 우리 여기에 이제 2017년도부터 이렇게 5년간 한번 쭉 볼게요. 여러분들 저기 작년에도 여러분 후순위 채권 기출 문제 나왔죠. 그 2017년에 보면 신종자본증권 문제가 나왔죠. 다 똑같은 문제라고 보면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먼저 여기는 기출 문제 5년치는 여러분들 꼭 학습을 하셔야 됩니다. 한두 문제나 다시 놓을 수가 있고, 문제의 지문 자체는 기출 문제가 다르다고 하더라도 안에 내용이 거의 유사한 문제들이 최소한 한 문제 정도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한 문제, 두 문제 나옵니다. 그래서 기출 문제 중에 이렇게 지금까지 있었는데, 여기 보시면 우리 지금까지의 요게 이제 리스크와 보험이라는 제가 썼던 본 강의 때 썼던 교재에, 혹은 또 일반적인 이제 여러분도 다른 무슨 수업도 받으면서 막 계리사 공부하실 때 주로 이런 내용들이 이렇게 이제 나와 있었을 거예요. 계리사 관리 과목 중에. 근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부터는 세븐틴이나 킥스 쪽으로 많이 바뀌어야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21년도에 보면 이렇게 쭉 가다가 기본적인 거 옛날에 다 물어봤죠, 그죠? 그러다가 우리가 2016년도부터 역사를 한번 딱 10년간 역사를 한번 보면 2010년도 그때 이제 IMF가 이제 금융위기가 2007년 8년도에 끝나고 이제 보험회사에서 이제 회계 기준을 조금 더 바꿔야 된다는 얘기가 있어서 그게 이제 IFRS 4라고 그래가지고 국제 회계 기준이 맞춘 그 4 기준으로 해가지고 준비가 되고 있다가 이제 페이즈 2라고 그래가지고 지금의 17인데 그 부분을 어떻게 시가평가로 바꿔야 될지 논의가 한 15년 전부터 있었어요. 15년 전부터 있다가 16년에 금융감독원에서 시가평가를 가는 로드맵을 그렸습니다. 2016년도에. 그러더니 17년도부터 쭉 그때까지 2016년도에 나왔던 그 로드맵에 따라 가지고 문제가 여기 나와있던 이런 문제들이 여기 이거 있죠. 다 그와 관련된 문제들이 한 4년간 계속 나왔었어요. 그래서 로드맵에 나와 있는 과제들만 여러분들 충실하게 공부를 하셨으면 다 합격할 수 있는 수준으로 다 그렇게 나왔었어요. 이게 세븐틴과 킥스를 위한 시가평가 체제를 가면서 이쪽 부분들이 다 그런 쪽이 내용이었거든요. 상품은 좀 다르긴 한데 이쪽 부분에 여기는 요건 것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가다가 2021년도 작년에는 20년도 재작년에는 문제가 좀 이상하게 나왔어. 이게 대표적인 게 보험료 불가분의 원칙, 옛날 20년 전에 이슈가 되던 부분들이 이제 와서 다 필요 없는 그런 과제들에 대해서 이제 다 함을 갖는 내용들을 출제가 되어서 난리가 났었죠. 그러더니 작년에 이제 씻어서 이기는 문제로 다 나와버렸어. 그죠? 그래서 작년에 제가 기출문제를 보고 모의고사를 30문제 가까이 했는데 그중에 3문제가 그대로 다 나왔었거든요. 오늘 다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대로 3문제가 나왔었어요. 그런데 그래서 저는 제 강의를 들었던 학생들이 다 합격한 줄 알았어. 근데 떨어지신 분도 계시더라고. 왜 떨어진지를 살펴봤더니 쓰기 연습이 안 됐어. 이제 머리가 똑똑하신 분들이 이제 보통 보면 쓰는 거 싫어하시죠. 그런데 막상 문제를 받아보면 주어진 시간 동안에 그를 한 페이지당 10점으로 보시면 되거든요. 내용을 정말로 한 두 장으로 적어야 될 내용을 핵심 내용을 압축적으로 딱 한 장으로 적으면 20점 만점 주느냐? 줄 수도 있는데 아주 명확하게 잘 적으면 대부분 그렇게 못 줍니다. 한 장당 10점 정도 보시면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 5문제 중에 5점짜리, 20점짜리가 5문제 나왔죠. 20점 5문제 대부분 다 점수가 몇 점 받는지 아세요? 52점, 55점, 58점. 그래서 아깝게 다 떨어졌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공부를 하셔야 되냐면 쪽집게를 잘해가지고 3문제, 4문제를 맞춘다고 하더라도 나머지 문제에서 한 5점 내지 10점을 여러분들 받지 않으면 합격하기 힘들어요. 아니면 잘 아는 문제를 퍼펙트하게 이렇게 서론 본론 결론으로 스토리 있게 다 잘 적는 연습이 되어 있으면 한 18점, 20점을 줍니다. 그러면 나머지 점수 문제에서
이렇게 가점을 5점 내 10점 받으면 이제 합격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여러분들 공부를 해야 될 분량이 뭐냐면 기출 문제 다 아셔야 되고, 그리고 최근 이슈들 중에서 상품 관련된 거, 규제 관련된 부분들은 제가 계속 모의고사 때 내겠지만 그 부분 상품화 규제 변화에 노는 문제들을 여러분들 다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런 것만 잘 정리하시면 합격이 가능한 수준이라고 저는 판단이 들고, 자, 작년에도 이거 보면 이런 거였죠. 실손. 실손 이 같은 경우도 실손은 규정이나 아니면 상품이 바뀐다든가 정권이 바뀌면 무슨 변화가 일어나. 그래서 2016년도, 17년도였나요? 문제 이제 2017년이었죠? 그때도 여기 이런 문제가 나왔었죠. 실손이 정권이 바뀌면서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건강보험 쪽으로 강하게 드라이브 걸으면서 이렇게 뭐 많이 풀었죠, 그죠? 그 미치는 영향들이 이제 문제가 나왔었는데, 민영보험사에 미치는 영향들. 그러더니 작년에는 이제 실손 관련된 것들이 문제가 하도 심각하게 나타나니까 크게 상품을 개정했어요, 그죠? 그러니까 안 나올 수가 없었어. 그래서 이 국민들이 미치는 영향이 큰 보험 상품들, 혹은 대중화가 많이 된 상품들, 자동차라든가 예를 들면 실손 이런 거죠, 그죠? 국민보험이죠, 그죠? 이런 보험 같은 경우는 무슨 변화가 있으면 시험 문제에 반드시 나옵니다, 그죠? 올해는 근데 이런 문제가 없어. 작년에 나와가지고. 그래서 작년에는 무해지하고 실손 두 개가 나왔죠. 그럼 이제 남은 게 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 근데 상품 문제는 그래서 올해는 상품 문제 하나 정도 나오겠죠. 작년에는 이렇게 보면 두 개가 나왔는데 올해는 하나 정도 나올 것 같고. 그럼 하나가 뭘까? 요거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근데 시대의 트렌드 자체가 보험 상품에도 큰 변화가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그게 디지털이죠, 그죠? 지금 판매 채널도 그동안에는 본인하고 연계가 있는 가족들이나 친인척이 누가 설계사로 가입을 권유를 해서 보험 상품을 많이 하던 시대에서 이제는 디지털로 가면서 사람이 직접 판매하는 게 아니라 디지털을 통해서 판매하는 게 일반화 되려고 그래요. 그러면 그에 따라서 이제 상품이 이제 많이 바뀌는데, 그게 이제 우리 개리적으로 하기면은 뭐라 그러냐면, 이게 이제 등급요율이라고 그러는데, 이 등급요율 체계에서 이렇게 이제 개별요율로 체계를 바뀌는 거예요. 개별요율. 이렇게. 개별요율로 체계로 바뀌는 건데, 이런 거를 여러분들이 말씀을 좀 드릴 거예요. 그래서 아마 시대는 그렇게 바뀌고 있는 측면에서 상품이 아마 나올 것 같고, 그 다음에 한 5년간 이슈가 됐던 중에 이제 다 나왔어. 이제 무해지까지 나왔으면 남은 게 하나 있어. 그게 뭐예요? 한번 보도자료 보셨으면 좀 아마 다 하셨을 것 같은데, 2, 3년치 보도자료는 금감원에 따라 보도자료 다 나오죠. 보험 관련된 보도자료는 한 3년치 나면 쭉 다 보세요. 거기가 보도자료에 나와 있는 그 자료가 우리 개리스 관리 시험 치기에는 아주 정리가 잘 돼 있어요. 큰 입장에서 그 다음에 디테일하게 그거를 국민들에게 알려야 되고 언론에 알려야 되기 때문에 정리가 잘 돼 있어요. 서론, 변론, 결론으로. 한 4년치는 쭉 한번 다 훑어보시고, 그 중에서 이제 시험에 나올 만한 걸 잘 찝으셔야 되겠지, 그죠? 자, 또 그리고 후순위체인데, 자, 올해 이제 그 여러분들 세븐틴하고 킥스와 관련된 전문적인 지식을 묻는 문제가 나올기가 쉽지는 않은 것 같아. 나올 것 같긴 한데, 왜 그러냐면 아직 확정이 안 됐거든. 세븐틴하고 킥스는 이미 4.0까지 해서 올 초에 이미 확정이 돼서 배포가 돼가지고 검증이 거의 끝나긴 상태이긴 한데, 그게 이제 우리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시험의 출제는 시험 일자 기준으로 나와 있는 규정 내에서 답을 해야 돼요. 그래서 RBC하고 킥스가 지금 혼재되어 있는 상태고, 현재 규정으로는 RBC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세븐틴의 킥스 관련된 내용을 어떻게 반영해가지고 문제를 적어야 될지를 답을 그것도 고민을 좀 해봐야 되는 거고. 자, 그래서 후순위체는 조금 있다가 제가 요거 답 적으면서 안에 실제로 어떻게 문제를 풀어야 되는지 조금 최근 이슈 금리 인상과 맞물려가지고 좀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금소법이에요, 이거. 금융소비자보호법도 또 이제 작년에 제가 모의고사를 이게 개리스 관리하고 좀 연관성이 떨어져서 안 낼까 하다가 마지막에 한번 출애가 냈더니 또 그대로 나왔던데, 금융소비자보호법. 예.
여기서 이제 저는 계리적 관점에서 해지항만큼 그쪽 관련해서 문제를 낼 것 같아서 같이 문제를 냈었는데 그건 다시 좀 이따 볼게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 코비드 이거 코로나 이것 때문에 팬데믹 리스크 관련된 거. 그동안에 우리 계리사 계리스크 시험에 기업 휴지 보험이라는 거 이거는 기업 휴지 보험 이거는 나오지도 않았고 어느 교재에도 아마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교재 중에서 기업 휴지 보험이라는 책 그 한 300페이지, 500페이지 되는 책에 나오긴 나와. 구스탱이에는 이렇게 딱 나오는데 그 기업 휴지 보험은 워낙 관심이 없는 상품이라서 이거 왜 관심이 없어요? 이건 일반 보험이거든. 우리가 크게 보험 상품에는 어떻게 구분해요? 대분류를 일반 보험이 있고 자동차 보험이 있고 그 다음에 뭐예요? 장기보험이라 그래서 여기 생명보험이고 그죠? 요걸 이제 인보험이라 그러죠. 인보험 그죠? 이렇게 나누잖아요. 그 일반 보험이기 때문에 계리사 시험에 안 나와. 근데 작년에 이제 특수 상황 때문에 이 코로나 시대가 나왔는데 저도 이 문제를 딱 보고 좀 황당했는데 근데 이 최근 내가 본 이 관련된 거를 보험연구원에서 나온 자료들 중에서 7월 달 정도 돼서 제가 자료를 봤는데 이 놓을 것 같지 않아 가지고 제가 언급을 안 했었는데 놓았더라고 보니까 요거는 그래서 요거는 기업 휴지 보험이라고 하면 이거를 그래서 아마 이 5분 문제는 아마 작년에 적은 사람이 거의 없을 거고 근데 제 수업을 줬던 학생 중에 지금 저랑 같이 일하고 있는 후배 신입사원이었는데 그 친구가 이것저것 합격했다고 그러더라고. 왜냐하면 뉴스 보다가 코로나 관련돼서 뉴스를 보다가 관련된 자료를 이제 자기가 정리한 게 있어가지고 다 적지는 못하고 내용적인 얼핏 나 생각나는 거 한 반 페이지 정도만 적었대요. 그래가지고 5점 받아가지고 61점인가 그렇게 합격을 했더라고. 그래서 제가 보고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세 문제 정도를 안다고 그래가지고 합격했다 생각하면 안 돼. 나머지 문제에서 꼭 가점을 받아야 돼요. 그러면 이 기업 휴지 보험이라는 게 그러잖아요. 기업의 활동이 이제 멈춰버리면 코로나 때문에 이제 중소기업이라든가 소상공인들이 힘들었으니까 저걸 어떻게 보험으로 이제 해결을 할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 뭐 이런 거잖아요. 문제가. 그럼 저게 그러면은 이게 보험으로서 그동안에 여러분들 생각하지 않았던 영역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좀 답을 짓기 좀 쉽지는 않았어. 근데 자 이번에도 그러면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번에도 지금 모의고사에 30문제 정도 되는 문제를 혹은 또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모의고사 때 30문제 했던 거 이외에 한 10문제나 20문제 더 추려가지고 한 50문제 정도만 하시면 충분히 합격하실 거고요. 다만 여러분들이 그거를 눈으로만 읽고 내가 이제 다 안다 생각해가지고 그냥 이렇게 하면 안 돼. 꼭 연습을 해보셔야 돼. 손으로 적는 연습을. 자, 그래서 제가 여기 이제 공부를 하실 때 보면 시사성 있는 이슈가 있는데 이 시사성이 있는지 없는지는 여러분들 그 뉴스를 한 1년치 최근에 나왔던 이슈들 중에 금감원에서 나온 보도자료하고 겹치는 부분들은 굉장히 확률이 높아요. 출제될 확률이. 거기다가 이제 보험연구원 자료를 좀 보셔야 돼. 그 보험연구원 자료를 보면 거기에 이제 최근에 한 1, 2년 정도의 시사성 있는 문제들 중에 출제 가능성이 이제 좀 높다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나와요. 보험연구원 중에. 자, 그러면 이것도 우리가 지금까지 보면 꼭 한 문제 정도는 또 새로운 거, 안 나올 것 같은데 나오는 거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 대표적인 게 작년에 코로나 팬데믹이었죠. 올해도 그런 것들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시사성 있는 문제들이 출제가 되는데 시사성이 있는 문제들을 보면 시사성이라고 하는 거는 딱 뭐냐면 보험 상품들 관련된 거. 그래서 뉴스에 자주 오르내리고 이런 것들 있죠. 판결이 나고 뭐 이런 거 소송이 걸리는 것들, 또 소비자들이 불만이 많은 발생하는 상품들 이런 것들이 다 시사성 있는 문제에 들어가고 또 하나가 올해 세븐틴과 힉스와 똑같이 부채 시가 평가가 도입되는 제도상의 이런 것들은 시험에 출제될 확률이 무지하게 높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죠? 그럼 올해 그럼 시사성 있는 건 뭐예요? 금리 인상, 그죠? 세븐틴 힉스, 그죠? 이런 거가 되겠죠?
상품 쪽에는 아직은 출제가 되어서 근데 제가 생각하는 게 있긴 한데 제가 올해 상품 쪽에 관련된 거는 그동안 치매가 계속 나왔는데 치매가 그동안에 안 나와가지고 그거 남은 거는 그거 하나 남은 것 같고 최근 한 3년간 이슈되는 것 중에서 제가 이제 이번에 상품 중에 하나 여러분들 어깨에 보면 이 상품 쪽에 보면 여기 보면 그대로 다 나왔어요. 여기 한번 볼까요? 실손 무해지. 무해지는 그동안 나올 것 같았는데 안 나오다가 작년에 나왔죠. 그죠? 계속 이슈가 됐었는데. 그 다음에 이 달러 보험은 2018년, 19년도 18년도 이슈가 되었던 건데 2년 뒤에 나왔어요. 달러 보험은. 그죠? 안 보험은 이게 재판이죠. 그죠? 소송이죠. 삼성생명과 금감원에 소송이 일어나고 싸움이 붙었잖아요. 거기에서 관련된 내용들. 그럼 왜 싸움이 일어나는지 알아야 되는 거고. 그죠? 그 다음에 2019년도에도 여기도 보면 실손보험이 또 있고, 이런 거죠. 2016년도에도 또 나왔었어요. 아니, 2018년도에 나오고, 19년도에 나오고, 그 퇴직연금 이거는 그때 당시에는 뭐예요? 민주당이 이제 집권을 하면서, 그게 되면서, 다시 이걸 안건에 올렸어요. 국회에 부의를 했죠. 그 신문에 자주 나왔었어요, 이거. 퇴직기금 도입되는 거. 이거 또 몇 년 있으면 또 나올 거야, 아마. 한 5년 있다가. 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2017년도 가격 경쟁 뭐 이런 게 있는데 제가 생각하는 이제 상품 쪽에 관련된 남은 이슈들이 여러분들 문제를 내긴 낼 건데 이 건강정진행 상품이라는 이걸 한번 찾아보세요. 이거. 이 건강정진행 이게 뭐냐면 이거하고 요즘에 특정 보험사의 상품을 내가 광고하는 것 같아서 그렇긴 한데 그냥 이 시험 목적이니까 오해하지 마시고 이제 캐로손보라고 손해보험이 하나 생겼죠. 2년 전에. 그래서 너는 포마일이라고 이거 아세요? 이거 포마일 상품이라고? 이거 포마일 상품인데 거리마다 이제 거리를 얼만큼 하냐도 보험료 할인되고 이런 건데 이 건강정진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잠깐만 등급요율이 개별요율이 된다는 측면에 이제 이런 거야. 이런 거나 포마일 같은 건데 이제 뭐냐 그러면 지금 점점 더 보험 상품이 복잡하고 점점 더 어려워져. 왜 그러냐 그러면 지금까지는 예를 들어 봐봐요. 다 사망보험이다 그러면 남자, 여자, 성별 차이, 연령 차이 요 딱 두 가지는 가지고 보험료 결정이 옛날에는 그랬어요. 그러다가 이제 한 20년 전부터 언더라이팅이 강화되면서 건강 상태에 따라 가지고 당신은 가입을 할 수 없어요. 혹 가입하더라도 보험료를 더 내세요. 이렇게 할증이 들어가죠. 이제 그런 행세로 이제 가다가 이제 최근에는 무슨 얘기가 오고 갔냐면 지금은 그게 아직 규정을 할 수는 없어. 지금에 나와 있는 여러분들 우리가 시험에 자주 나오는 분야가 뭐예요? 인보험이죠, 그죠? 이 장기보험, 인보험 쪽인데 인보험 쪽에는 지금 등급이 어떻게 나누죠? 연령 등급하고 뭐예요? 성별이 이제 기본이죠, 그죠? 근데 이 체계가 이제 바뀌기 시작할 거고 아마 규정이나 법이 바뀌면 아마 이게 여기서 연령이라는 기준이 뭐예요? 연령, 법적 연령이잖아. 만연령이라고 우리 하는 법적 연령이죠. 이 법적 연령이잖아요, 그죠? 보험의 만연령은 다 우리가 일반하고 다릅니다. 어때요? 생년월일에 플러스 6개월이 플러스만 6개월이 보험연령이 됩니다. 이거 만연령은 생년월일이 딱 지나면 만연령이 연령이 바뀌지만 보험은 자기 생년월일 플러스만 6개월 이렇게 되거든요. 요런 만연령 기준이 이제 점점 바뀌어서 건강 연령을 반영한 보험료율 체계를 바꾸자 이런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은 그까지 나오지는 못하고 그런 식으로 건강 상태에 따라 가지고 이제 보험료도 결정을 하는 그런 시대가 오기 시작하는데 그 초기 단계로서 지금 이게 도입돼 있거든요. 여러분들 그 보험 수리할 때 마코프 체인 해가지고 욕 하는 거 아시죠? 최신 보험 수리 다 여러분 게리스 관리는 되도록이면 최신 보험 수리는 공부를 좀 하신 분들이 공부하면 좋은데 그 요일이 하나 있으면 그 다음에 이렇게 체인별마다 이렇게 가야 되죠. 원래는 이렇게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이렇게 지금은 어떻게 돼 있어요? 막혀 있죠. 이렇게 가는 것만 되죠. 이렇게 가는 것만. 이렇게는 안 되고 가는 것만 돼. 이런 식으로 되는데 이런 식의 무슨 건강검진형 같은 이런 상품들이 이제 최근에 모든 보험사들이 다 저걸 준비하고 있었어. 실무자로서
출제위원으로 오신 분들 중에서 출제 실무하시는 분들은 아마 관심이 있어서 낼 것 같기도 하고. 자,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 계리리스크 관리는 기본이 이제 최신 보험수리는 좀 아셔야 돼, 기본이. 그러고 나서 여러분들 그 계리리스크 관련된 모든 이론들, 용어라든가 이런 걸 좀 아셔야 돼. 그래서 보도자료라든가 시사성 있는 뭐 이런 걸 설명할 때 용어를 다 아셔야지만 이해를 할 수 있고 답을 적을 수 있어서 그런 용어의 이해부터 좀 필요한 상황입니다. 거기다가 이제는 뭐가 됐어요? 세븐틴하고 킥스가 들어. 그러니까 제가 놀랐는데 1차 시험에 이제 회계 원리를 다 하다 보니까 차변 대변은 다 아시죠? 차변 대변에 다 아시죠? 자산의 증가, 자산의 감소 이런 건 다 아시죠, 그죠? 근데 1차 시험이다 보니까 난이도가 낮아가지고 발생주의 회계 개념을 이해하려면 쉽지는 않은 것 같더라고요. 그 이제 여기서 요거에다가 뭐 들어가야 돼요? 이제 세븐틴이나 킥스가 되니까 회계 쪽에 중급 회계 정도는 조금은 내용을 틈날 때마다 봐주셔야 돼. 발생주의 회계 개념을 좀 아셔야 되는데 그걸 알면은 요 이제 계리사 세븐틴이나 킥스 쪽에 이해하기가 훨씬 더 쉽습니다. 그리고 킥스 쪽에 들어가면 재무금융 관련된 이론들도 꽤 많이 나오는데 그게 아마 우리 시험에 나오진 않을 것 같고 실무에서 여러분들이 그 킥스를 다루려면 재무금융에 대한 이해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세븐틴이나 킥스는 옛날로 치면 옛날에는 최신보험수리만 알면 실무를 할 수 있는데 이제는 그게 아니라 우리 계사 시험에 나와 있는 내용들은 다 알고 있어야지 이제 실무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점점 난이도가 올라가고 사람은 많이 필요하고 그래서 많이 채용하고 그런데 지금 또 채용이 쉽지가 않아요. 그죠? 지금 그래서 사람은 그동안에 이제 세븐틴 때문에 많이 필요해가지고 많이 뽑았는데 요즘 다시 또 채용 인원수 좀 줄어들던데 그게 왜 그런지 아세요? 영업이 안 돼서 그래. 뭐 돈이 들어와야지 뭐 사람을 더 뽑고 하지,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유지보수 관련된 우리가 흔히들 그 보험 쪽의 용어로 프론트 역할을 하는 게 영업하고 상품 쪽인데 프론트가 백이 있죠, 그죠? 백오피스 기능이 있는데 이 백오피스 기능이 이제 계리결산 쪽이나 회계 쪽이 다 여기 들어가죠, 그죠? 프론트 쪽에는 영업이 들어가고 상품이 들어가고 언더라이팅이 들어가고 이런 것도 이렇게 다 들어가고, 그죠? 그런데 점점 더 이 백오피스가 특히 상품은 영업도 알아야 되고 계리도 알아야 되고 리스크도 알아야 되고 다 알아야 되지. 상품 안에서 다 알아야 돼. 그래서 상품 할 때부터 이제 세븐틴이나 킥스 기준으로 모든 거 다 따져봐야 되니까 손익분석도 해야 되니까 이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계리하는 사람들은 여기 이제 계리사 시험 합격하면 보통 부서가 이제 리스크 부서, 관리 부서하고 이 계리 부서 이렇게 많이 가죠, 그죠? 그 계리 부서는 지금 여기 이제 많이 나눠졌어, 세븐틴 때문에. 큰 회사들마다 다른데 회사 큰 대규모냐 아니면 중소기업이냐 다른데 가정팀이 따로 있고 모델링 팀이 있고 결산팀이 있고 막 이렇게 나눠져요, 이렇게 나눠지는데 상품하는 사람들은 다 그걸 좀 내용을 아셔야 되고.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 지금 올해는 세븐틴이나 킥스가 구체적으로 규정이 아직 규정화되어 가지고 시행 날짜가 아직 도래하지 않았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은 아마 출제를 하기 힘들고요. 개념 위주로 아마 올해 놓을 수는 있어요. 개념 위주로. 그래서 이제 올해는 개념 위주로 하다 보니까 조금은 더 내용이 쉬운 거 위주로 나올 것 같은데 내년부터는 구체적인 거 막 물어보겠죠. 그러면 내년부터는 난이도가 팍 올라가겠죠, 그죠? 시험 문제가. 올해 꼭 합격하세요. 그게 이제 예를 들면 2002년도예요. 벌써 이제 20년 전인데 제가 대리과장 시절인데 그때 이제 RBC라는 개념이 도입되고 리스크 관리가 이제 IMF 이후에 관리 강화가 되면서 규정화되고 막 이럴 때 시기인데 그때 갑자기 계리사 시험에 모든 문제가
규정에 있던 내용들로 다 채웠더라고 보니까. 그때 그런 적이 한번 있었어요. 네. 그때 그런 적이 한번 있었는데 그렇게 내면 너무 무식하게 내는 것 같고. 아무튼 올해는 여러분들이 세븐틴이나 킥스 관련된 내용들이 문제가 나올 건데 구체적인 것보다는 개념 위주로 아마 나올 것 같다. 그러면 개념 위주로 나온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일까요? 자, 일단 용어부터 이제 안에 디테일한 거 말고 기본적인 용어부터 이해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현재 하고 있는 4하고 17에 어떤 차이가 있고, 또 하나가 이제 재무 건전성이죠. 이제 RBC하고 킥스인데 RBC와 킥스는 어떤 개념적인 차이가 있어서 금리가 인하가 되고 금리 오를 때마다 왜 현재는 문제가 있다 그러는데 킥스가 도입되면 왜 이게 그 문제가 희소되고 줄어들지? 요거 원리를 아셔야 돼요. 그거를. 예? 자, 그런 것도 위주로 올해 이제 공부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제가 보다 보니까 여러분들 교수님들이 좋아하는 문제 있죠. 이 재보험하고 효용함수, 이거 작년에 안 나왔더라고. 그래서 작년에 내가 보험료 불가분이, 재작년에 보험료 불가분이 그거를 내신 분들이 제가 볼 때는 나이가 60 넘은 계리사 실무자이거나 아니면 교수님들이 낸 것 같은데, 아무튼 그래서 그게 안 나오고 작년에 이게 안 나왔더라고. 그래서 올해는 이것도 나올 것 같아서 효용함수 이거는 나오잖아요. 교수님들 출제하기 너무 좋아서. 그런데 이 효용함수 그다음 기출문제 한번 다 보셨죠? 그 효용함수 기출문제를 보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원리는 내용은 다 똑같아. 근데 문제를 앞에 문제의 내용을 이제 그 효용함수에 대한 원리를 알면은 그걸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이런 문제는 뭐냐면 현재 하고 있는 시사성이 있는 이슈들을 효용함수로 설명을 해라는 것들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럼 효용함수에 대한 원리만 알면 그걸 이제 시사성 있는 문제가 나오더라도 효용함수 원리를 이렇게 짜맞추기만 잘하면 효용함수 원리를 가지고 그걸 설명할 수 있거든요. 그런 것들 이렇게 이제 이해 좀 하셔야 되고. 자, 그래서 요거 안에 요걸 한번 보시고요. 제가 뭐라 그랬죠? 안에 내용 이해하고, 그다음에 기출 문제와 그다음에 출제 가능성이 높은 문제, 시사성 있는 문제를 토대로 해가지고 문제를 쫙 한번 정리하고 쓰는 거를 서론 본론 결론에 있는 스토리를 정하셔가지고 안에 내용들을 말로서 이렇게 연습을 하다 보면 한계가 있습니다. 꼭 쓰기를 하셔가지고 특히 자기가 이해가 좀 부족하다고 싶은 거는 많이 써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꼭 쓰면서 하면 합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자세에서 많이 보고 많이 쓰고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요게 오늘 나눠준 자료가 총 10몇 개인데 그 중에서 기출문제 제가 그걸 하고 기출문제 풀이를 어떻게 하는지 한번 설명을 한번 해드릴게요. 해드리고 이제 세 번째, 네 번째는 킥스와 세븐틴 관련된 내용들 쭉 한번 중요 내용들 한번 핵심 정리하는 걸로 이렇게 할게요. 자, 이 5문제 한번 봅시다. 작년에 나왔던 거. 금소법은 나왔어. 그래서 금소법에 실수원 금소법 후순위제 이렇게 나왔는데, 그래서 제 수업을 들었던 학생이 너무 기뻤다고 연락이 왔어. 그래서 자기는 합격한 거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발표하니까 53점 맞았다고 그러더라고. 하여튼 좀 안타까웠는데, 여러분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자기가 아는 문제가 나오더라도 퍼펙트하게 적으면 20점인데 퍼펙트하게 적어야지만 60점 만점 받는 거. 세 문제를 알면. 그러면 나머지 문제에서 가점을 맞지 않으면 60점을 넘기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문제에 최소한 반 페이지나 한 페이지 정도 적을 수 있어야 돼.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는 30문제 모의고사하고 본인이 생각했던 10문제 혹은 20문제를 합쳐가지고 50문제 정도면 웬만한 문제가 나오면 반 페이지나 한 페이지는 적을 수 있어. 아시겠죠? 네. 그래서 무슨 내용이 나오더라도 일단 잘 아는 거 내용들을 20점 만점기 해가지고 잘 적어야 되겠죠, 그죠? 그러면 좀 어렴풋이 안다, 아예 모른다는 어렴풋이 아는 문제부터 먼저 손을 대가지고 다 정리를 해가지고 반 페이지나 한 페이지 채워주세요. 그러다가 예를 들어서 5번 같은 경우 아예 모르는 문제 나왔다 이러면 뭐를 끄집어내가 적어주셔야 돼. 그래서 3점을 맞든 5점을 맞든 점수를 가점을 맞도록 해주셔야 돼요.
그 딱 문제를 보면 딱 그런 생각이 먼저 하셔야 돼요. 아, 내가 아는 문제가 몇 번이구나. 자신 있는 거 정도 이거 여기가 있는데 이거 먼저 다 적고 그러면 시간이 한 30분, 40분 남았잖아요. 그때 이거 두 개 모르는 것들 이거 채워주셔야 돼. 네? 그래서 잘 아는 문제는 자기가 쓰는 연습을 해봤기 때문에 생각 없이도 그냥 팍 적을 수 있거든요. 이렇게 연습만 되면. 그럼 금방 10분, 20분만 다 적을, 15분만 다 적을 수 있어요. 이렇게. 그리고 칸 사이에 보면 깨알같이 적지 마셔. 내가 보면 그 특히 꼼꼼한 성격 가지신 분들 그걸 깨알같이 적어가지고 그럼 채점하는 사람이 너무 힘들어. 그러니까 약간 좀 여유가 있고 칸 띄우기부터 좀 해서 좀 보기 쉽게 이렇게 해가지고 그거 연습 좀 해보셔야 돼. 그 깨알같이 적어가지고 두 페이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안에 내용이 100이라 그러면 깨알같이 적어가지고 예를 들면 한 3분의 2페이지만 적어도 다 그렇게 적지 마시라고. 채점하기 쉽게 이렇게 큰 거 하나 적고 칸 띄우고 그다음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적당한 크기로. 에? 특히 그 남성분들, 우리 남학생들 보면 글씨가 너무 알아보기 힘들게 적어. 그 남자분들 같은 경우는 글씨 쓰는 연습을 조금만 이렇게 좀 해주셔야 되는데, 근데 다행인 건 우리 그 전문 영역이기 때문에 좀 날려 쓰더라도 요 용어가 정확하게 이제 요런 적었구나 이제 알면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은 이렇게 정확하게 좀 적는 연습을 좀 하셔야 돼요. 그 특히 보면 남학생들이 글씨체가 너무 어렵게 날려 써가지고 그런 것도 연습 좀 하셔야 됩니다. 자, 이 금속법 관련된 문제는 2018년도, 19년도부터 계속 얘기가 나오다가 이제 작년에 1월 달부터 이제 시행이 되다 보니까 문제가 안 나올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마지막에 모의고사에 냈던 문제인데,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들 제발 이제 제가 이런 말은 계속 해오는데 계리사 시험을 수학이나 통계하고 좀 다른데, 통계하고 또 이제 순수 통계냐 아니면 좀 응용 통계냐 따라 다르고 수학도 다른데, 이제 국립대나 아니면 좀 이 순수 수학적으로 많이 하시는 분들이 좀 최신보험 수리를 보면서 좀 오해하는 게 있어. 재무금융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자본관리라든가 재무이론도 마찬가지인데 모든 건 다 가정이 깔려 있거든. 근데 그 가정이 깔려 있는 사회과학 현실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답을 내는 게, 그것도 숫자적으로 계량화된, 우리 그 교수경제, 미시경제 할 때는 주로 이제 수학을 가지고 계량화 많이 시키죠. 그와 똑같이 우리 계리사는 정답이 있는 게 아니에요. 순수과학이 아니라고. 근데 수학하는 사람들이 주로 막 순수과학으로 착각을 해가지고 계속 자기가 맞다고 주장하고 이러는데, 다시 말하면 계리사 시험에 답은 없어, 정답은 없어. 최적의 답안을 찾아가는 거지. 순수과학이 아닙니다. 자,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 최신보험술이 나와 있는 거기에 이론이 뭐예요? 가장 기본적인 깔려있는 이론이 뭐야? 분포 중에 무슨 분포예요? 정규분포지. 일반 보험이나 자동차 보험은 우리 나중에 세븐틴 최저가정 하면 많은데, 일반 보험이 이제 1년짜리, 자동차 보험 1년짜리 상품이니까 쉽다고 생각하지 보면, 근데 막상 보면 어려워. 왜?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인보험은 다 정규분포로 해가지고 하면 되는데, 이 일반 보험은 1년짜리는 그게 아니야. 분포가 다 달라. 그래서 계리 모델링 우리 그림도 공부하면 분포 공부를 많이 하죠. 그죠? 포화성 분포다 해서 무슨 분포를 Y불 포화성 이런 거 많이 하죠. 그래서 일반 보험이 이런 데는 분포가 정규분포가 아니에요. 그래서 근데 우리는 최신보험 수리할 때는 정규분포를 가정을 하고 우리가 계산을 하는 거거든. 그런 가정이 깔려 있는 걸, 가정이 깔린 상태에서 하는 건데, 이제 마치 이제 우리 최신보험 수리를 하면 이 수학을 보다 보면서 이게 이제 정답인 줄 알고, 물론 그 가정하에서는 정답은 맞는데 순수과학처럼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 모범 답안이나 해설이라고 이제 보통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이제 요걸 일반적으로 이제 생각하는 수준의 전문가들이, 학계나 아니면 실무 전문가들이 보는 입장에서 이렇게 이제 논리나 이론을 정립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언제라도 어떤 상황이 바뀌면 상황마다 달라질 수는 있어요. 자, 그런 걸 전제로 해가지고 답을 적으셔야 돼. 그죠? 자, 이제 금소법인데, 금소법은 여러분들 이거를 우리 계산시험에는 이건 일회성이라서 그냥 간단하게 넘어갈게요. 근데 여기서 제가 이제 작년에 문제를 낼 때는 이게 모의고사 작년에
여기 작년에 모의고사 문제 제가 이렇게 낸 거거든요. 그 저는 여기서 모의고사 할 때 위법 계약 해지권이라는 게 금소법 때문에 작년에 처음으로 나왔어. 그래서 요 용어를 설명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금소법의 내용이 필요해서 먼저 이렇게 내고 그 다음에 이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저는 요거에 더 중점적으로 봤거든요. 요게. 왜 그러냐면 계리사는 상품 관련된 거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 위법 계약 해지권에 대한 뜻을 약관에 명시를 해야 되고 그러니까 기초 서류에 명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내용을 알고 있어야 돼. 상품하는 사람은. 그래서 요 내용이 뭔지를 제가 놓을 것 같아서 했던 건데 이제 그래서 요걸 위법 계약 해지권을 알려고 하면 금소법에 대한 6개 조항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제가 모의고사 문제를 냈던 거였고 근데 요거만 냈죠. 이제 문제는 없는데 설명해도 그냥 요거는 금소법의 6개는 요거 그냥 외우시면 돼. 근데 요거는 문제가 올해는 나오지 않을 거라서 아, 이런 게 있구나. 그렇게 아시면 되고 적합성, 적정성, 설명 의무, 불공정 행위 그리고 여기는 광고 금지, 광고 규제거든요. 여기 6개 항목이야. 제가 오늘 설명할 내용이 많아서 요거 넘어갈게요. 그래서 원래 옛날부터 해서 15년 전에 15년 전부터 해서 대내보험이 이제 활성화되면서 여기는 슈터빌리티 테스트라 그래서 적합성의 원칙이 옛날부터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 있는 불안전 판매와 관련된 금융 소비자 측면에서 가장 우선시 되는 건 여기 슈터빌리티 테스트에 있거든요. 슈터빌리티 적합성인데 그래서 이제 요게 도입이 되는데 여기 금소법의 1번에 영업행위 준수 상황으로 해가지고 올라갔어요. 그죠? 보세요, 이거. 저는 이제 사실은 계리사하는 분들 이거 먼저 알아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여기 있는 요거는 원래는 금소법은 왜냐면 이거는 판매하는 사람은 영업 쪽에 아셔야 될 내용이야. 영업 쪽에 있어. 그런데 물론 상품 부서에 보면 뭐 광고하는 사람도 광고 담당자부터 해서 홍보 담당자도 상품이 있고 막 이러다 보니까 같이 알긴 알아야 되는데 자, 근데 위법 계약 해지권이라는 게 뭐냐 그러면 한마디로 말하면 자, 금소법 위반 행위로 해가지고 보험 판매를 해가지고 가입을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저기 나와 있는 금소법 6개 금지 조항에 걸려가지고 해당이 되어서 그 계약이 무효화할 수 있다. 이제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무효냐 아니면 미래에 대해서만 여기 가지고 있는 권리나 의무를 없애는 거냐 이런 차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나온 취지는 뭐냐 그러면 미래에 대한 건 과거가 아니라 자 만약에 법적으로 보면 우리가 위법계약 해지권이라는 게 이게 무효다 그러면 여기서 나오는 결론적으로 말하면 책임준비금을 반한다는 이 해석을 하면 돼요 안 돼요? 아, 말 너무 어렵나? 이해가 돼요? 제가 말하는 게? 다시 한번 위법계약 해지권이라는 게 자 봐봐요. 네, 이제 1월 1일 날 이제 보험 계약을 체결을 했어. 근데 이게 이제 10년짜리 상품이에요. 10년 후에 되면 이제 보험 만기가 돼. 근데 내가 딱 보니까 가고 6개월 시점이에요. 근데 저기 보니까 이 사람이 설계사가 부당행위, 부당금융을 내가지고 이거 보면 금소법에 걸려. 그러면 금소법에 걸려요. 그러면 이 시점에 금소법에 걸렸어. 판결이 났어. 그러면 이게 무효냐 아니면 무효로 봐야 되냐 이거야. 무효가 아니라는 거지. 계약은 됐는데 어떻게 되는 거야? 무효면 뭐예요? 무효면 이때 가입했던 모든 보험료를 다 돌려줘야 되잖아. 근데 여기 아니고 이때 시점 되면 미래에 대한 것만 돌려주면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 미래에 대한 거기 때문에 과거에 발생했던 뭐다? 자, 여기 이제 그런 내용들을 설명한 거예요. 손해배상 청구권과 성격이 다르다는 점이 있고 또 하나가 뭐예요? 해지. 자, 위법 계약 해지의 효과는 장래를 향해 발생하기 때문에 해당 계약은 해지 시점 이후부터 무효다 이 뜻이. 처음부터가 아니라 뭐요? 해지 시점 이후부터. 해지 시점 이후부터. 계약부터 초기부터가 아니라 그죠? 그래서 계약 체계로 해지 시점까지의 계약에 따른 서비스 제공 과정에 발생한 비용 등은 인정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게. 이제 보험계약법에 이런 거 안 나왔나? 보험계약법에 이런 거 안 나요? 올해 보험계약법에 1차 시험 준비하신 분 없나? 아무튼 요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결과론적으로는 요 기간 동안에 발생했던 들어갔던 비용 있죠. 비용 이런 비용들은 인정을 해준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책임준비금을 반환을 한다고 해석된다 이렇게 결론이에요.
자세한 내용은 여기 표준 약관이거든요. 한번 보시고. 자, 실손 이거는 오래 나오지 않을 것 같아서 설명을 드리기가 좀 개략적인 거 설명드릴게요. 자, 안에 자세한 내용은 쭉 한번 읽어보세요. 자, 실손보험이 뭐냐라고. 자, 이런 상품 관련된 문제가 나오면 여러분들 몇 가지를 생각하셔야 되는데, 첫 번째는 이 상품의 구조를 알아야 되는데, 구조를 알기 전에 이 상품이 왜 나왔을까? 그리고 이 상품의 구조가 어떻기 때문에 민원이 많이 발생하게끔 만들게 하지? 이런 관점을 보셔야 돼. 그리고 이 문제가 된다는 것은 또 보험회사의 손익 관점에서 뭐가 문제가 되기 때문에 자꾸만 이게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였는데, 자 봐봐요. 우리가 이 계리 리스크 관리를 문제를 여러분 잘 풀려고 그러니까 공부가 참 재미없을 것 같은데, 공부를 좀 재밌게 하려고 그러면 관점을 이래 보셔야 돼. 자, 이 보험 상품이 있어. 보험 상품이 만들어진 과정을 보면 여기 이제 고객이 있는데, 처음에 시대적 요구 사항이라든가 아니면 시대가 요구하지 않더라도 보험회사에 꼭 필요하다 그래서 언론 홍보를 한다든가 이걸 통해 가지고 뭔가 분위기를 조성을 확 시켜놔야 되겠죠. 근데 그게 이제 그러면 고객이 원해 가지고 보험 상품을 만들어 가지고 갈 거고, 그런데 이걸 딱 지켜보고 있는 감독 당국이 있어요. 이 감독 당국은 고객도 바라봐야 되고 보험 상품 보험사니까. 그 다음에 뭐냐? 판매 있죠. 옛날에는 판매가 보험사에 있는 전속 설계사들이 다 판매를 했는데, 2000년도 초반부터 해서 전속 설계사가 아니고 뭐예요? 판매 조직이 교차 판매라는 게 있거든요. 교차 판매. 2000년도 중반부터인데, 교차 판매가 일어나면서 전속이 아니라 뭐로가 바뀌어요? 그리고 방카신앙서가 도입되고 2002년에 3년에 그 뭐예요? GA, 방카 이런 식으로 늘어났죠. GA는 뭐예요? 일반 대리점이 뭐예요? 전속 이거 혹시 무슨 뜻인지 이거 용어 아시죠? 전속은 A 보험사에 소속된 설계사만 판매를 할 수 있는 거고, 교차 판매는 어떤 거예요? 내가 그 설계사가 예를 들면 KB 손보에 소속되어 있는 손보 설계사였다. 그러면 생명보험을 판매를 하면 자기가 어느 생명보험사를, 예를 들어 교보생명이라는 그 교보생명을 지정을 해서 자기가 생명보험 상품은 교보생명 거 팔고, 손해보험 상품은 KB손보 소속이니까 전속 설계사니까 KB손보 그 상품을 팔고, 이런 게 교차 판매야. 그게 도입되고, 여기 2002년도 도입되면서 뭐예요? 방카 쪽에는 25% 룰이라는 게 있으면서 25% 룰, 특정 상품의 판매 비중을, 특정 보험사의 판매 비중을 25% 이상 판매를 못하는 거죠. 그다음 GA는 뭐예요? 모든 보험회사가 그 상품을 다 판매할 수 있죠. 그래서 전속 설계사 중에서 영업력이 뛰어난 사람들은 GA로 가죠. 그리고 보험사에 근무했던 많은 분들이 판매 조직인 GA로 가가지고, GA가 이게 뭐예요? 대세가 GA로 바뀌어버렸어. 현재는. 이런 측면의 판매가, 보험 상품 판매가 무엇보다 중요한데, 그래서 이걸 이제 다 지켜보고 있어. 이 사람들은. 요 관점에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다 보셔야 되는 거예요. 요 관점으로 보다 보면 이제 이해가 할 수 있는. 자, 그럼 실손 한번 볼까? 실손. 자, 실손. 자, 실손이 이게 역사를 보면 2000년, 2005년도 요때 거의 이전에는 손보사만 판매를 했는데, 판매량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고 있었는데, 그러다가 이제 재산보험, 여러분들 재산보험 아시죠? 우리 흔히 말하는 거 생보, 재산보험, 손보 이렇게 나눠지잖아요. 이 재산보험이 그레이존이죠, 그죠? 회색지대에 있는 놈인데, 그래서 이게 뭐예요? 재산보험이
건강, 질병보험 이런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 생보는 종신을 팔 수 있고 종신연금 팔 수 있는데 손보는 종신이 안 되죠, 그죠? 이게 안 되잖아요, 손보는. 근데 이때 2007년도인가 그랬어. 그러면서 실손이 이제 도입되고 그러면서 서로 이제 영역을 정했어, 이렇게. 그 실손도 그래서 생보가 판매를 하기 시작한 게 2007년도부터. 근데 그게 이제 이 실손이 작년에 개정되면서 네 번째 큰 개정이 일어나서 4세대 실손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4세대 실손이라고 그러고 요걸 별칭으로 착한 실손 이런 개념으로 이제 했는데 그래서 작년에 큰 변화가 있었던 상품이고. 자, 근데 실손을 요거 한 점 보자. 자, 실손이라는 게 고객이 일단 먼저 이게 니즈가 이게 많아야지만 가입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실손은 왜 가입 니즈가 높아서 국민보험으로 이렇게 칭해질까요? 불려지냐면, 자, 우리가 국민건강보험 의료보험 있죠? 우리가 다쳤어요. 예를 들면 암이 걸렸어. 그러면 국민건강보험에서 급여 항목이 있고 비급여가 있어요, 그죠? 이렇게, 그죠? 비급여가 있어요, 그죠? 그러면 이 급여 부분, 이 부분은 뭐예요? 국가에서 다 해주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혹시 가족도 중에 암 걸리신 분이 계시면 잘 아실 건데 90% 맞을 거예요, 그죠? 90%까지는 모든 진료비는 이게 국가에서 건강보험이 다 지원해주고 10%는 뭐예요? 자기 부담이죠. 그죠? 우리나라가 참 좋은 나라입니다. 너무너무 좋은 제도가 많고 다른 나라에서 할 수도 없어 지금. 우리나라가 옛날부터 이런 제도들을 정착을 잘 시켰어. 이거 말고도 우리나라 좋은 제도 정말 많아요. 여러분들 아직 이제 모르실 건데 세월이 지나보면 알아.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국민건강보험의 재정 상태를 보고 비급여 항목을 우리나라가 점점 더 이제 선진국화되고 잘 살게 되면서 비급여 항목을 줄이고 급여 항목을 늘리기 시작했어. 그래서 MRI 같은 거 있죠. 일부를 이쪽으로 돌려 급여 항목으로 바꿔. 근데 여전히 MRI는 비급여 항목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면 뭐죠? PET-CT라든가 뭔가 이렇게 뭐 찍을 때 돈이 많이 들어가는 비급여 항목 같은 것들이 급여로 많이 돌리고 이런 게 있는데, 그래서 결론적으로 실손은 뭐예요? 여기에 돈을 미리 내고 이 부분에 대한 보장을 주는 게 실손보험이거든. 그러면 내가 매년 즉 실손보험 얼마를 계속 꾸준하게 내면 병원비는 급여 항목 중에 90%든 혹은 또 다른 항목은 90% 아니에요. 그래서 급여 항목은 일부는 국민건강보험에서 해주고 나머지 실손보험에서 혜택 받으면 나는 매월 내는 실손 의료보험료만 내면 내가 어떻게 아파더라도 병원비는 걱정 없겠네? 라고 하는 취지가 이제 이거예요. 고령화되면 이제 더 그럴 거고 나이가 들면 이제 병원에 자주 가니까 그래서 실손보험 개념이 요겁니다, 그죠? 요거 다 아실 거고. 자, 그러면 이게 왜 자꾸만 바꾸지? 이거잖아요. 왜 상품을 자꾸 바꾸냐고, 이거를. 네 번째 4세대 착한 실손. 그럼 그전에는 착한 상품이 아니었어? 착한 상품이 아닌데 왜 보험상품 판매하게 만들었지? 이런 호기심이 생기죠. 자, 근데 원래 취지는 착했어. 그래, 원래 취지는 착했는데 3세대 실손이 뭐가 문제냐면 한번 봐봐요. 그런 얘기를 적은 거예요. 여기 보면 그런 얘기 적은 거고. 여기 이거거든. 3세대가 뭐냐면 이게 2014년도인가? 이때 나왔던 건데 2014년에 나왔던 거 같고. 근데 여기에 보면 이게 그거였어. 요거 특정 비급여 상품을 특약으로 돌려가지고 그때도 이게 문제가 돼가지고 주계약에 들어가 있어가지고 특약화 시켜가지고 빼고 리스크가 큰 거였어. 의료 쇼핑에 의해서 병원을 이제 그 병원에서도 악용을 하고
그리고 가입했던 고객들도 그걸 악용을 하는 사례가 대부분 다 이거야. 그 중에서 이거 1순위. 자, 여러분들 찍에 나오죠? 안 보이나 보다. 요거 도수, 정시 이런 거 있죠. 허리 아픈데 요거는 물리치료 받는 거고, 정식은 뭐예요? 주사를 여기 주사 놓는다 이렇게 받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저기 시선과 보건감염사들이 이거 엄청 많이 이용해서, 내 주위에도 보면 직장인들이 잠깐 내 허리 아파서 갔다 올게 그러면서 하고, 그러면 자기도 뭐 만 원 내가지고 5만 원짜리 치료 받고 오고 막 이렇거든요. 그래서 이게 문제가 심각했어. 그래서 이거를 특약으로 넣으면서, 특약으로 넣으면 왜 특약으로 뺐을까요? 특약으로 빼면 보험료를 별도로 측정할 수 있어가지고, 그다음 통계도 별도로 이와 관련된 급여 항목들, 그러니까 담보 항목들 중에서 어떤 담보들이 리스크가 있고 손해율이 안 좋은지를 다 파악을 가능했기 때문에 특약으로 돌려가지고 3세대 때 이렇게 해준 거예요. 근데 이게 나중에 더 문제가 된 거야. 그래서 이 부분에 문제가 되다 보니까 뭐예요? 여기서 뭐 간단하게 적었는데, 의료 이용량의 상위 10%가 전체 보험금의 5, 7%를 차지하고 막 이런 식으로 여기 나와 있는 이 사람들의 의료 쇼핑에 의한 리스크가 너무 큰 거예요, 이게. 그래서 4세대 실손으로 바꿔버린 거야, 이거를. 그러면 바꾼 내용, 그래서 저거를 악용하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여기 보죠. 보험사도 힘들고 고객들도 힘들고 다 힘드니까 바꾸자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그럼 바꾼 요지가 뭐냐라는 게 이제 여기에 나와 있는 이런 거죠. 어떤 내용들이 이제 비급여 여기 나오는 보험료 차등제. 보험료 차등제는 한마디로 말하면 자동차 보험하고 비슷하게 바뀌는 거예요. 이게 또 하나의 예가 뭐예요? 이게 다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 다 아까 조금 전에 얘기한 등급요율을 다 개별요율로 바꾸는 거예요. 자동차 보험도 지금 제가 모 손해보험사에서 차세대 시스템을 오픈하는데 자동차 보험료 때문에 시스템을 계속 오류가 나. 왜 그런지 아세요? 그 이제 배스라고 하는데 계약 변경이 너무 자주 일어나고, 그 계약 변경의 조건 때문에 보험료를 지금처럼 연과 실손하고 똑같은 거예요. 예를 들면 그 등급요율이 개별요율로 가면서 나타나는 문제점이야. 그럼 IT한테 맡기면 경우의 수가 과거에는 한 100개 정도밖에 없는데 이제는 막 1000개, 10,000개가 넘어가는 거야. 보험료 산출하는 경우의 수가. 개별요율로 가면 똑같은 거야. 개별요율로 가면 갈수록 보험료의 그 케이스가, 지금 아까 등급요율이면 사람 그 인보험 관련돼서 남자, 여자, 연령, 그럼 케이스를 해가 몇 개 정도밖에 안 돼요. 100세까지라고 해봐야 종신부 15세부터니까 뭐 75년 해가 곱하기 해가지고 2만 해줘봐야 140개 케이스밖에 안 되잖아, 보험료가. 남자, 여자 해가지고 연령별로 하면. 근데 개별요율로 가면 막 수십만 지 케이스가 보험료가 산출이 되는 거예요. 그럼 계약 변경이 일어났다 그러면 그거를 다시 되돌려야 되잖아. 그게 너무 힘든 거예요, 로직적으로. 이제 앞으로 점점 더 계리사분들이 그런 쪽으로, 그러면 이제 그게 이제 사람의 힘으로 한계가 올 거니까 이제 AI나 로직적으로 뭔가 처리하는 과정들이 이제 필요할 거고, 중간 과정들이 이제 기계가 해줘야 되고, 사람 판단해줘야 되고, 뭐 이런 식으로 가야 되는데, 하여튼 시스템적으로 굉장히 어려워지게 돼 있죠. 그래서 지금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실손 쪽에 여기서 비급여의 보험료 차등제라는 요게 이제 도입되는데, 이게 마치 십몇 년 전 자동차 보험하고 비슷한 거예요, 이거. 그죠? 자동차도 옛날에 등급요율, 옛날에 차도 별로 많지도 않았잖아. 몇 개 차종에 뭐 몇 개, 몇 세 이렇게 고구마 그 등급요율로 있다가 이제 개별요율로 바뀌죠, 그죠? 그래서 굉장히, 그래서 보험료 차등이 굉장히 자동차 보험에도 많아지는 것처럼 점점 더 건강보험 쪽에는 이렇게 가는 거예요. 실손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비급여 보험 차등제에 대해서 이제 기대 효과를 쭉 이렇게 적으시면 이게 답이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작년에 이건 아마 대부분 다 적었을 것 같아. 하도 보도자료에 하도 많이 나와가지고 작년에 공부하셨던 분들은 실손보험 이거는 다 잘 적었을 것 같고. 자, 제가 잠깐 쉬고, 이 후순위 채권은 2018년도에 나왔던 신종자본증권, 작년에 나왔던 후순위 채권, 올해도 관련된 내용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설명해 드릴게요. 잠깐 쉬고. 예.
10분만 쉬고 좀 합시다. 예.